자, 그래서 용액 형성의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것저것 섞어보고 뭐 커피도 많이 마셔서 봤을 거고 약도 타 먹었을 거고 뭐 뭐 뭘 또 이렇게 녹여서 먹어봤을까요? 뭐 미숫가루 같은 거 좀 먹나? 그런 거 그리고 뭐 또 요리 같은 거 할 때 기름이랑 물이랑 뭐 소스랑 섞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떨 때는 아주 잘 섞여서 완전히 그 완벽한 용액이 돼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녹지 않고 건더기가 계속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완전히 녹지 않아서 층이 아예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DT, 이제 DDT는 디클로로 뭐 다이클로로 다이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라는 이제 살충제 이제는 이제 그 그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DDT는 그 지방에 이제 잘 녹습니다. 비극성 물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조직이 남아서 이제 농축돼서 몸에 쌓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 몸에도 이제 해를 입히는 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의 예가 이제 물 위에 개솔린 그 뭐 휘발유죠. 기름 우리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가 땅바닥에 이렇게 흘렀을 때 잘 보시면 무지개가 반사되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요 아래 물층이 있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의 기름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극성 물질이므로 비극성 물질인 가솔린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용액을 보거나 물질을 봤을 때 이 물질이 비극성인지 극성인지를 알면은 이게 잘 섞일 건지 안 섞일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용해도, 솔리빌리티, 용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용해도, 여기에 이제 미치는 요인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고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잘 녹는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형성하는 원리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용액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볼 때 굉장히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섞이고 안 섞이는 게 이제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분자 차원에서 막 원자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섞일 때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용질 자체의 팽창 현상이 있고요. 2단계는 용매 자체의 팽창, 그리고 3단계는 이 팽창된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단계입니다. 자, 용질의 팽창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용질이 맨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용액이라고 했을 때도 용액이든 뭐 고체든 자기들이 아주 컴팩트하게 잘 이제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풀어져서 이렇게 분산이 돼야지 이 용매라는 이제 물질과 또 섞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어떤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어떤 경우는 좀 장시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용질의 팽창은 용질 사이의 인력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용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끼리 자기들 그 분자들끼리의 인력을 극복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1단계, 2단계 전부 다 그 흡열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열 엔도서믹 그리고 이제 델타 H2 엔도서믹이고 자, 이 두 개가 각자가 이제 다 팽창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다 팽창이 돼서 이제 분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 분자들끼리 섞이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거. 이때부터는 이 사이의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강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균일한 용액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용질과 용매가 서로 간에 이제 인력이나 친화성이 없다. 그러면은 인력이 작용하지도 않을 거고
뭐 결합이라기보다 서로 당기는 힘이 이제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열도 굉장히 약하거나 발열이 아예 없을 거고 델타 H3 값이 굉장히 낮겠죠. 자, 이제 이런 세 가지의 단계에 관련된 열들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H 엔탈피, 용의 엔탈피는 우리가 이제 용의 열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앞에서 말한 델타 H1, 용질의 팽창, 델타 H2, 용매의 팽창, 그리고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델타 H3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 세 단계를 갖다가 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더 쉽겠죠. 자, 용질이 이렇게 컴팩트하게 있을 때, 뭐 제일 쉬운 뭐 소금이나 설탕을 생각하세요. 그 결정화, 고체화되어 있는 자, 용질이 있고 이 델타 H 얘들끼리 이제 분산이 되는 팽창이 되는 용질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매, 물이라고 간단히 생각합시다. 물 분자. 물 분자가 마찬가지로 팽창이 돼서 분산이 되는 때 필요한 에너지 델타 H2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용질을 속에서 섞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따로 분산을 시킨 겁니다. 가만히 얘를 놨을 때 얘가 분산이 될 이유가 없겠죠. 얘도 가만히 혼자 있는데 팽창이 될 이유가 없어요. 섞었을 때 자기네들끼리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 다음 페이지에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팽창된 용질과 팽창된 용매가 합쳐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때 델타 H3가 작용을 해서 당 같은 균일한 용액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음. 그래서 그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 준위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분리된 자 여기 에너지 준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델타 H와 델타 H 값을 이제 합쳤을 때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이제 외부에서 열을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두 물질이 이제 섞이면서 그 이제 용액이 되잖아요. 그 델타 H 용의 이제 토탈로 썼는데 델타 H3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최종 물질이 요 레벨이다. 에너지가 내려갔죠? 그럼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을 비록 흡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발열 반응 현상이 일어나면서 델타 H가 큰 값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용액 자체, 최종 물질인 용액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현했죠. 델타 H1과 H2가 합쳐서 합친 거를 이제 델타 H3와 비교했을 때 델타 H3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부등호가 이쪽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델타 H 용의 엔탈피는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0 이하의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우개가 빨리 안 잡혀요. 자, 요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그래프, 요거는 일종의 발열 반응에 대한 에너지 준위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질과 용매가 섞였을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발열 반응이 아주 세게 일어나면은 전체적인 델타의 그 용의 엔탈피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내려가면은 이 반응은 이 혼합물은 균일하게 잘 섞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두 번째 그 에너지 준위표를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델타 H1과 H2 합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델타 H3 값이 작습니다. 여기 이렇게 델타 H1과 2를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최종 용액의 에너지는 여기에 이제 다다르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리된 용질과 용매 상태에서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올라간 거죠. 내려가지를 않고 오히려 위에서 멈췄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안정화되지 않았고 그
이 델타 H 용의 값이 엔탈피가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의 값을 가졌을 때 일반적으로 요거는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보면 이제 흡열 반응이 되겠고, 이러한 흡열 반응에 있어서 이 물질이 섞이냐 안 섞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섞이지는 않습니다. 발열 반응은 이제 그 안정화되면서 잘 섞이는 이제 케이스인데, 이 흡열 반응은 잘 섞이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 하지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비록 에너지 준인 이렇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 에너지 준위만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에너지 준위표를 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 그 예외라고 할까요? 그 NaCl 소금을 갖다 이제 물에 녹일 때 이 용액 형성 에너지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NaCl은 델타 H1은 786kJ/몰이고 H2O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팽창을 하고 NaCl이 이제 섞이는 그 과정에 소위 말하는 델타 H 수와 2와 이제 3가 합쳐진 값이 마이너스 783kJ입니다. 그럼 이제 델타 H 용의 엔탈피를 보면은 786에서 더하기 이거 전부 다 세 개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음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서 3kJ.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열 현상이 있었지만은 아까 그 에너지 준위표에서 보면 그 두 번째 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한 여기 처음에 시작한 전보다 조금 더 높게 3kJ라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참고로 여기 델타 H 수화열은 용매 팽창과 용매 용질 상호작용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분리해서 계산하기 좀 까다로운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자, 용의 엔탈피는 작지만은 양의 값을 가져요. 작기는 작은데 결과적으로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3kJ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자, 왜 그럴까? 자, 용액 형성을 이제 할 때 이제 활용되는 에너지가 델타 H1, 2, 3도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이제 항목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델타 H 용해가 0보다 크지만은 델타 G 용의 자유 에너지가 0보다 더 작습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앞장에서 그 이전에 한번 이제 살짝 언급이 됐었던 거예요.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DS, T 델타 S. 그래서 엔탈피 빼기 그 온도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 이렇게 빼는데 델타 G 값이 0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아주 큰 값을 갖고 비록 델타 H가 3이라는 양을 값을 갖지만 결과적으로 델타 G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지서도가 증가해서 델타 S가 큰 양의 값을 갖고 델타 H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잘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화학이나 이제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 엔탈피만 계산을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엔탈피 외에도 많은 에너지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여기 그 자유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가 관여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제 물질이 이런 이제 박스에 어,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칸막이를 제거해서 살짝 흔들면은 이들이 다 골고루 섞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참 흔들었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대로 그 오렌지색이랑 그 노란색의 공들이 섞이지 않고 따로 있으면은 이건 진짜 어, 이 물질들 간의 인력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강한 거죠. 하지만 자연계는
모든 자연의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크다는 겁니다. 결국 NaCl을 물에 넣었을 때 NaCl이 이제 자체적으로 팽창하는 에너지 값이 있고 수화되는 에너지 값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와중에 NaCl들이 이렇게 무질서가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할까요? 물리소닥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그 자유에너지 값이 굉장히 음의 값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그 개념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액 형성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 쉽게 이제 보시면은 극성용질과 극성용매, 비극성과 비극성은 일단 잘 섞입니다. 용액을 잘 형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면에 비극성 용질과 극성 용매, 극성 용질과 비극성 용매 형성을 잘 안 합니다. 자, 여기 안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절대적으로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물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이 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또, 자, 극성 용질, 극성 용매를 보면 델타 H가 이제 크고요. 델타 H2도 큽니다. 둘 다 극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면에 거기 추가적으로 큰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H 용의 그 값은 사실은 살짝 작은데 굳이 꼭 음의 값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데 결과적으로는 용액을 형성한다. 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제 양의 값을 갖고 결국 델타 G가 여기 나오죠. 델타 G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용액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비극성은 비극성 용질과 극성 용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어, 용질 델타 H1이 작고 H2는 크고 델타 H3가 작아요. 결국은 이제 요 값에 의해서 큰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용액을 형성 안 하고 뭐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극성유질과 비극성유질 보면 이쪽 크고 작지만은 델타 H3가 작다 보니까 결국 양의 값을 갖고 형성을 안 한다. 비극성은 셋 다 작아요. 그 팽창되거나 그런 게 이제 약한데 델타 H 용의 값도 결과적으로 토탈 작고 대신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델타 G 값이 이제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어, 용액을 형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구조의 영향, 압력 영향, 온도의 영향에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비타민, 뭐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잘 보시면은 바이타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드로카본, 우리가 하이드로포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탄소로만 비극성 물질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딱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이라고 할 만한 그 작용 기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얘도 살짝 폴라한 이제 극성을 이제 띠는데 주로 요 네 개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물질은 굉장한 친수성이라고 우리가 보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또 하이드로카본 링까지 있다 보니까 소수성 또는 이제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 바이타민 A는 비극성으로 체지방과 같은 비극성 물질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또 신체 지방의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몸에 이제 항상 남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바이타민 C는 극성으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몸에서 쉽게 배출이 돼서
섭취가 정기적인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가 이런 하이드로필릭한 OH기라든가 극성 이제 펑셔널리티 기능성 있는 그 구조가 있으면은 극성이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카본 체인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비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의 영향, 그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 중에 압력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고체 액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어, 기체의 용해도는 반면에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따라서 증가한다. 고체 액체는 압력을 받든 안 받든 크게 영향을 이제 그 용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기체만큼은 그 압력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 얘가 탄산음료수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놨을 경우입니다. 그뭐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고 뭐 저는 콜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콜라를 맨 처음에 땄을 때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가스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가스가 안 남는 이제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막혔을 때는 그 가압을 한 상태에서 압력을 꽉 준 상태에서 뚜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가스가 나가지 못하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제 압력이 요 고압으로 있던 것이 그냥 대기압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1ATM으로. 그러면 이제 이 용액의 그 액체상에 녹아 있는 기체들이 더 이상 이 압력을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용액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기체상의 용질. 자, 요게 여기 이렇게 피스톤 같은 거 통에 피스톤을 걸어서 뚜껑을 싹 막아놓고 여기 이제 용액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탄산 CO2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CO2가 요만큼의 공간에 지금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액에도 녹아 있지만은 특정 압력에서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고 압력이 이제 증가를 하면은 여기 B항 압력이 증가되면 얘가 조금 더 내려왔죠. 요만큼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단위 시간당 용액성으로 들어가는 기체의 입자수가 증가합니다. 증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용액의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용액 내 기체 입자수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들어간 거와 나오는 거의 이제 속도가 다시 평형을 이룰 테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는데 평형을 이루니까 결과적으로 용의 이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체 액체는 뭐 생각을 해보세요. 고체가 큰 덩어리에서 압력을 주든 안 주든 속에 이미 이제 성분들이 그 녹아서 거의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압력이랑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끼리는 액체 자체의 그 뭐 밀도라고 할까요? 그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잠깐 끊겼는데 고체 액체는 결과적으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체만 받는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가 헨리라는 사람이 법칙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기체 용해도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 압력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했고 C는 KP, P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 용질의 분압, 그리고 C는 이제 용액에 녹아 있는 기체의 농도, 그리고 K는 용액 종류에 의존하는 이제 상수, 요거는 상수니까 이제 불변이고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도도 용해도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다만 헨리 법칙은 용매에서 해리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은 기체의 묽은 용액에서 잘 맞는다. 이 말은 또 뭐냐면 해리가 되거나 반응을 해버리는 기체는 또는 이제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는 그 물에 녹아있는 산소는 헨리의 법칙을 잘 따르고 산소는 산소 자체가 해리되거나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이제 물에 녹아있는 염화수소는 HCl로 이제 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물과 뭐 반응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런데 물과 이온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헨리의 법칙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혹시라도 문제를 내거나 예측을 한다면은 해리가 되지 않았다, 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농도가 묽다라는 조건을 걸면 여기 헨리 법칙이 딱 이제 활용하기 좋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헨리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25도에서 5atm의 CO2 기체가 액체 표면 위에 있도록 하여 탄산음료를 병에 담았다. 요 컵에 이제 담은 거랑은 상관없이 병에다가 어, 이 CO2 기체가 액체 표면 위에 있도록 기체를 살짝 담고 뭐 탄산음료를 이제 병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이제 상태를 이야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일정 양이 있는데 이게 4 곱하기 10의 4승 ATM이라고 가정을 한 후, 자, 뚜껑을 열기 전과 후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농도를 계산해 봐라. 헨리상수 또 K 값은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L 곱하기 ATM.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답을 보죠. 그 공식 그대로 활용을 해서 C는 KP 해서 CO2의 C, 그 CO2의 K 값, 그리고 CO2의 분압. 그래서 열기 전에 PCO2는 5ATM이고,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서 0.16 나오고요. 병을 연 후에 탄산음료 속의 CO2는 일단 날아갈 거고요. 압력이 달라지니까.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평형에 이제 이르고 평형에 이뤘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요거니까 그 용해가 돼 있는 이산화탄소는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요 공식에 그대로 다시 대입하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헨리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